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운찬의 동반성장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희망사업단의 유명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 모시고 1시간 동안에 오늘의 주제는 정운찬이 MB정부로 간 까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목이 제가 제목을 영화 제목, 네. 옛날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이 제목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패러디 해봤습니다. 네,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제목을 주셨으니까, 역시. 아무래도, 요새 인터넷 보도나 언론상에서도 약간 이렇게, 동반성장연구소 소식도 좀 들려오고, 사실 이제 이사장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상으로만 이렇게 자꾸 비추다 보니까 좀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여러 가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최근 근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번 여름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지난 6월 19일에 예. 동반성장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개소식하고 7월 달에는 예. 첫 사업으로 소상공인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걸 심포지움을 했고요. 예. 다음에 이번 주 24일 예. 금요일에는 한국경제위기와 예.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예. 토론회를 엽니다. 김상조 교수가 발표하고 예. 언론인, 정치인들 네. 모시다가 토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아무래도 동반성장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직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네. 많으실 거예요. 왜 동반성장인가 이런 제목의 책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네. 인쇄만 남겨놨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조만간 또 책 이야기와 함께 같이 말씀 나누실 네, 기회가 그렇게 있을 것 하고 같은데요. 싶습니다. 사실 네. 처음에는 동반성장 체제론 그랬는데 네.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네. 야, 그거 너무 딱딱하다. 그렇죠. 네, 요새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네. 왜 동반성장인가? 네. 연애에서 통일까지 이런 제목의 책을 낼 생각입니다. 네, 연애에서 연애도 동반성장해야 되고 네. 통일도 동반성장이 되지 않는가? 그렇죠. 이렇게 정할 예정인데 그것도 마지막은 아닙니다. 네. 그 여름에 무척 더웠는데 어떻게 휴가는 좀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우연히 휴가가 된 적은 있지만 기획해서 휴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냥 그 연구소 일에 전념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실 그 이사장님 같은 분들을 보고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니까. 액티브란 말은 좋은데, 시니어는 그냥 늙어 보이네. 요새는 사실은 정년이 사실상 또 제도적인 정년이지, 사회적으로는 나이도 사람들이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옛날 나이하고 비교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아직도 한참 일하실. 액티브맨 해주세요. 액티브맨. 알겠습니다. 액티브맨. 저희가 이제 동반성장연구가 사실 올 여름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주력하신 사업이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도 좀, 어차피 동반성장 이야기는 많이 나누겠지만, 그래도 이제 동반성장 연구소를, 이제 설립하신 이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거는, 글쎄요, 위기감, 책임감, 의무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양극화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한국 경제는 물론이니와 사회 전체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제학교도 했고 대학 총장도 했고 총리도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책무감으로 일을 열심히 했고 사실 더 보태서는 의무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무감.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들어갈 처지가 못 되는데 우리 3.1운동 때
33인에 더해서 네. 외국인으로 34인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이 네. 중학교, 고등학교 넣어주셔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의 그 인격 형성에 커다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강자한테는 호랑이처럼 약자한테는 비둘기처럼 살라고 가르치셨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60년대에 네. 경제성장 벌써 초기인데, 경제성장 초기인데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한 3, 40년 후에는 이 현상이 더 심각해질 테니까 저보고 공부 많이 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유훈으로 주셨어요. 스코필드 박사님. 네, 1970년에 돌아가실 때. 굉장히 그때 연세가 많으셨겠네요. 그러면 그분 1889년생이시니까 그때는 벌써 얼마 80 넘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무감, 이제 그 사회에서 받은 것을 좀 갚아야 되겠다, 빚갚는 심정으로 그런 책무감에서 동반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쓴 책을 보니까 뭐 완전히 이론적인 것 말고 현실적인 거는 재벌개혁하고 이 금융개혁이에요. 금융개혁은 제가 제 전공이 화폐금융이니까 재벌개혁은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균형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균형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위기감, 책무감,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동반성장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 그러니까 해외파 독립운동가이신 그분의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도 좀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코필드 박사님은 1916년에 세브란스 의전에 오셔서 교수하셨어요. 그러나 19년에 3.1운동이 열린 걸 보고 3.1운동 일어난 걸 보고 사진을 다 찍어서 외국 매스컴에 다 알리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실은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민족 대표들한테 세계 정세도 가르쳐 주시고 또 3.1운동 이후에는 한국 독립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1920년도에 그런 글 쓴 것도 저희 봤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선대도 추방당해갖고 카나다의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서 한 30여 년 동안 강의를 하시다가 58년인가 이승만 박사가 초청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서는 은퇴하시고 그래서 58년부터 70년까지 한 12년 동안이죠. 한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부패 막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가장 격변의 시기였죠.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 추종자는 많고 또 무조건 반대자도 많은데 건설적 비판자가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16년부터 20년까지는 독립을 위해서 58년부터 70년까지는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1960년대 그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80년대 김수환 추기경의 영향력이 못지않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그 청소년 시절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 2, 3년, 고등학교 1, 2, 3년, 대학은 전부 60년대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들어갈 뻔했는데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셔서 그분이 등록금도 해주셨습니다. 그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이제 등록금을 장학금처럼 이렇게 주시면서 연결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계속 연결.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해주시고 물론 만나 배운 거는 대학까지 했었지만 경제적 도움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장 성장기 가장 중요한 시절에. 정말로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저를 만든 것은 그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참 그러니까 이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벌써 오랜 시절 젊은 청소년 시절부터 어떤 가르침 속에서 그때 양극화를 예견하셨다는 게 참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네, 양육하는 물론도 빈익빈 불빈해서 네. 3, 40년 후에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언자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이사장님을 미리 이렇게 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사실 이사장님께서 현 정부 출범하시기 전만 해도 사실 재벌 개혁론자셨고 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직 지금 대통령과는 좀 다른 어떤 철학, 다른 좀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갑자기 2009년에 이제 총리직 수력을 하셔서 이게 어쩐 일인가? 이분이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거기 가서 일하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왜 갔냐고 그래요. 네, 그렇죠. 여러 번 여러 자리를 제안하시고. 매번 거절해서 조금 미안한 것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또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한 것도 뭐 부분적인 이유가 되지만 제가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치 정책이 신재벌 정책, 신대기업 정책이고 또 남북 관계가 너무 경직적이고 또 이념적으로는 너무 보수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하나의 균형치 역할을 하려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균형치 역할도 좋은데 왜 이명박한테 갔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뿔이 달렸냐 지난번 선거에서 상대자한테 500만 표 이상으로 이긴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전적으로 지지해 준 거야 아니냐. 근데 그 지지해 준 분이 추구하는 정책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갔다. 이거 가서 제가 만약에 안 갔더라면 부자 감세 정책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에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우리도 이제 입학사정관제만 하면은 대학이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겁나대요. 이게 아닌데 입학사정관제가 좋은 뜻에서 생겼을지 모르지만 이걸 확대했다가는 어떻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겠냐 스펙을 못 써서 그랬죠. 그래서 사실 총리로 취임한 후 첫 주례회의에서 대통령과 총리와 이 주례회의에서 대통령님 앞으로는 입학사정관제 말씀하지 마십시오. 입학사정관제에서 대학들 다 들어가는 대통령님이나 저나 그때 대학 못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또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균형치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균형추. 어차피 MB 정부도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정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실체를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 밸런스를 맞추시기 위해서 좀 들어가셨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 정부의 어떤 가장 이렇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딱 들어가셨더라고요. 2009년에서 2010년 그 사이. 딱 여름에서 여름. 반환점이라기보다는 2008년부터니까. 2008년부터 전반기. 2008년 3월부터 2월부터인가 일하셨으니까 1년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제가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여간 가서 못한 것도 많죠. 남북 관계를 좀 더 덜 경직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죠. 가서 강요회의 때, 저희 국무회의라든지 또 기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무래도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쌀을 먹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군량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이 이렇게 보수 쪽에서 퍼진 이야기.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걱정이 되면 옥수수 가루라도 좀 줘라.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어릴 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7년 동안을 믿거나 말거나, 매침 옥수수 가루 떡을 먹고 살았어요. 옥수수 가루 떡이요? 저녁에는 옥수수 가루 죽. 잘 먹는 날은 수제비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점심은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서울 이사 한다면 금방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남매들 키우느라 굉장히 고생하시는 가운데 자기는 이제 점심은 못 먹게 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옥수수 가루가 미국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참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북한에 옥수수 가루라도 좀 주면은 네. 그 사람들이 생활의 고통을 좀 줄이고 네. 또한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결국은 그 남북 간의 동반 성장이 그렇죠. 되지 않겠냐 그럼요. 그런 생각이 했었는데 예. 참 안타까운 거는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북한에서 지금 천안함 침몰시키고 하는 마당에서 저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는 말을 못해서 그부터는 좀 침묵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총리가 돼갖고 남북 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밖에서 보는 분들은 총리의 역할이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어느 정도 중책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제에서 총리는 사실상 뭐 큰 권한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총리직을 수락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네, 헌법 86조에 총리의 역할이 규정돼 있어요. 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통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으로 애매모호하죠. 네, 보좌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좌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좀 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2010년 5월인가 대통령 보고 지금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정말 납품과 후려치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저보고 중소기업들 많이 가보셔야 되죠, 총리. 그래서 여러 군데 다 갔어요. 청와대 경제 비서실에서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총리실 직원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총리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견제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청와대의 그 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비리의 측근 비리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리로 가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대통령들이 왜 저렇게 되는 데까지만 열심히지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안 했나 안타깝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된 다음에 준비를 많이 했더라면 그 일을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총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것만은 아니다. 그 대통령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치더라도 그 권한이 너무 커서 권한을 다 행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하여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다 행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차피 한 개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그럼요. 그래서 우선 너무 많으니까 다 행사 못하고 결국 측근들 많이 위임하게 되고 위임할 때 측근들이 알아서 그냥 행사할 때도 있고 그것이 권력형 비리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다, 약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헌법 86조의 총리는 다음 같은 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분명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각 책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으면 어떨까 하는 그 권력 구조라고 그럴까 권력 체제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부여한 권한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측근 비리가 이렇게 독버섯처럼 자랄 수 없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한이 너무 크니까 총리는 자연히 대독 총리란 말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한 평가를 해왔는데 싫으시겠지만 사람들은 대독 총리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섭섭했어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대독한 거 별로 없는데 난 총리의 권한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총리직에 계실 때 사실 세종시 원안 사수냐 수정안이냐 이게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논쟁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소신 발언도 하시고 또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되신 이제 박근혜 후보와도 약간 어떤 대립
좀 하신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사들을 다시 쭉 봤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굉장히 소신껏, 이거는 뭐 소신껏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뭐, 관철은 안 되셨지만, 어떠셨습니까? 그 과정. 힘드셨겠지만, 네. 네, 우선 말씀드릴 거는 세계 역사상 행정부가 두 도시에 나뉘어져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서독의 본, 동독의 베를린 둘이 있으니 그걸 임시는 같이 움직이다가 궁극적으로는 본에 있는 행정부처를 베를린으로 옮기자 하고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행정도시, 입법도시, 사법도시가 따로 있는 데는 있어요.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런 일은 있지만 이렇게 한 나라의 행정수도가 두 군데 있는 데는 없는데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한편으로는 행정 비효율을 가져오고 잘못하다가는 행정에 혼란을 많이 가져올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로 재미를 봤다 그러고, 뭐, 많은 정치인들이 그 세종시 아이디어로 재미를 봤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 총리 지명되는 날 기자들이, 세종시 어떻게 될 거냐고, 네. 이거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수정안을 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냥 그 이사님 생각이 있었죠. 그럼요. 원하는 행정부를 둘로 나누어서 반을 세종시로 가는 거고. 네. 제가 나중에 만든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처는 안 가고 대신에 세종시를 기업도시, 문화도시, 뭐, 과학도시, 교육도시로 만들어갖고 더 살기 좋게 만들면은 세종시 주민한테 훨씬 더 좋고 세종시 주변에 충청도 지역 사람들도 좋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죠. 뭐 사람들 저보고 총리 들어갈 때 세종시를 관철시킨다는 세종시의 수정안을 관철시킨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가더는데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제가 무슨 총리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서는 무슨 조건을 받아들이고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 여러 번 제안을 하시고 또 좀 균형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으로 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만 뭐 우선 자유선진당이죠 당시에 자유선진당도 반대, 민주당도 반대 수정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여당 내에서도 이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또 친박계 의원들도 반대해서 결국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어떤 면이 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세종시 원안은 안 된다. 행정부가 그리 많이 가서는 안 된다는 데 찬성하지. 세종시 수정안 기업도시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정치인들이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음번에 나 대통령 나올 텐데 충청도에 약속한 거 약속시켜야지 하는 생각 또는 친박계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서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보고 참 국가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지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지 사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펐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대전에도 정부 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전에도 있어서 많은 부처가 사실 그쪽 내려갔는데 그것과 또 행정수도에 갖는 임팩트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갔기 때문에 무슨 특허청이다 무슨 청청 아직 가지 않았습니까? 그 대덕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성 대덕 지역에 가보면은 주말에 관광버스가 수십 대 수백 대가 서 있어요. 그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주말 퇴근하는 공무원들 주말 부부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 청장들이나 차장들이나 또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가서 답변을 하고 아주 자주 와야 되고 또 그 관계 부처들 서울에 있는 부처들하고 또 이렇게 업무 협의하느라고 많이 오느라고 거기 이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행정부처를 반을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행정부처는 물론이려니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 4km 내에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3, 4km
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네. 행정부처를 일부러 130km 이내로 네. 떼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총리직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에서 밸런스를 맞추시기 위해서 하셨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신껏 뭔가를 하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예, 좀 안타까우시다. 그래도 총리직 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 그 부자 감세도 많고 예. 입학사정관제 확대도 맞고 네. 또 한국의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건 대입과 관련해서 그저 산불 정책밖에 없었어요. 네. 기회입학제 안 된다. 예. 본고사 안 된다. 고교 등급제 안 된다. 네. 그거는 뭐 거기 좋은 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대학은 어떤 학생을 어떻게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토양으로 하고 자유를 공기로 먹으면서 성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산불 대신에 네. 삼화 정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삼화라고 하는 것은 네. 대학 자율화의 화, 네. 고교 다양화의 화, 예. 학력 요건 완화의 화지요. 대학한테 더 많은 총리 기간 중에 예. 더 많은 자유를 주려고 네. 상당히 노력을 했고 예. 또 고등학교도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네. 이런 데 발전을 도모했고 네. 뿐만 아니라 그 규제를 네. 한 280여 개 없애가지고 상력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박사급으로 한다. 네. 그게 뭐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이나 일본에 보면 학사하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는데 학사하고 노벨상. 그러면 영국에는 뭐 학사 노벨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본에도 뭐 단학과 네. 화학상 받았죠. 아마 그런 분들 전부 학사예요. 석사 박사 안 하시고. 그러면 근데 꼭 박사가 이렇게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학력 요건을 완화하자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 다 갈 게 아니라 네. 그 좋은 취직처를 마련해 준다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사회 진출하고 공부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송통신대학을 다닐 수 있고 후일에 네. 뭐 한 3, 40이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네. 결국은 최근에 고졸을 예. 채용하는 회사가 많이 있는 네. 것은 제가 그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됐다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책적으로 풀도록 이렇게 총리실에서 말씀하신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한 4-4시간씩 네. 아주 정말 전문가들을 네. 모아갖고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상의 손명식 네. 회장님이라든지 또 교육부 차관 하시던 설동근 네. 선생이라든지 교육부 장관 또 학부형들 많은 분들 모시다가 8번에 걸쳐서 네. 세미나 한 것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네. 학력의 과잉 현상은 조장할 필요도 또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나와도 좋은 취직처, 네. 대학 나와도 좋은 취직처를 네.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학위를 위한 학위가 아니라 진짜 공부할 사람은 그렇게 가고 또 뭐 현장에서 계속 또 실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2004년인가 대학 입학률이 대학 진학률이 84%였어요. 네. 우리 1970년에 8.4%이지 않았습니까? 10배로 늘었는데 네. 사실 뭐 공부하겠다는 거 막을 건 없지만 네. 어떤 것이 또 정상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독일 같은 데는 30몇 %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뭐 40몇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유독 그렇게 높은 거는 결국은 어떤 기업체라든지 여러 취직처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력을 너무 많이 뽑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을 거는 없지만 조장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총리의 역할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야권에서는 공동정부 논의도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정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분권형 총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여기서는 아까
제가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동정부 또는 뭐, 민주연합정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한 사람이 그 권한을 크게 갖고 크게 휘두르고 하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에도 어긋나고, 또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비리도 나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좀 더 명문화되면, 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더 사라질 수 있고, 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도 한 1년 정도 총리직을 하셨죠? 못했어요. 1년 9월 말서부터 8월 중순까지 했으니까, 크게 따지면 1년이지만, 9월부터 8월이니까. 살짝 모자라. 살짝 모자랍니다. 제가 40대 총리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48년부터 따진다면은, 60, 조금 넘었는데, 40명이니까, 어떤 사람은 또 6, 7년 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아주 조그만 건 아니라 그러던데. 평균 수준으로 보시면. 평균보다 높은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제일 조그만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참, 총리직을 그만두셨을 때, 굉장히 바쁘셨죠? 총리직을 하실 때는 굉장히 바쁘셨죠? 바쁘죠. 뭐, 하루에 밖에 나가서, 대덕 연설이 아니라 제 연설이 아니라 연설하는 것만 하루에 뭐 3-4건 될 적도 있고. 참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이 위상이나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네요. 매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또 장관들이랑 같이 국무회의를 하고 국무회의 끝나면 또 대통령하고 또 독대도 하고 매 금요일 날 또 국가정책 조정회의라고 그래갖고 어떤 문제를 놓고 관계되는 장관들하고 만나는 것만 더 큰 거예요. 또 저는 특히 늦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 8시부터 시작해요. 8시? 그래서 거기 나가느라고 일찍 일어나고 해서 아주 졸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 참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잠을 별로 안 주무신다. 대통령 따라가느라 힘들었지. 이렇게 1년 하시고 동반사정위원장으로 이렇게 제의를 받으시고 그렇게 가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 또 생긴 그 조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생겼고 동반사정위원장을 또 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인이 수출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는 기업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뭘 너무해요? 그랬더니 후려치기를 너무해요. 뭐를요 또? 그랬더니 납품가 후려치기를 너무한다 대기업들이. 그래 그러고 갖고 무슨 이민 갈 이유가 됩니까? 아니 과거에 그런 거 모르고 사업하셨어요? 그랬더니 1997년, 98년 이후로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 왜 하필이면 97, 98년이냐 그랬더니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 저해적인 건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경쟁 촉진적인 건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경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건 품질 경쟁하고 가격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이 납품받을 때 중소기업이 납품가를 후려치면은 수출가가 떨어지고 수출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다 방관을 했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 이렇게 불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실 직원들과 한번 조사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생활의 중심으로 과거 10년 동안에 더 심해졌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했어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기업하실 때 후려치기 많이 하셨죠. 그때 하셨을 때 지금은 훨씬 더 악화됐다고 그럽니다. 심화됐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1000억 매출하는 기업인이 이민 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시긴 하는데, 금방금방 행동을 안 옮기셔요. 그냥 잘 듣기만 하시고. 아니, 근데 나중에 결국 또 실행도 하십니다.
중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럼 중소기업 많이 가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은 했지만 아무런 특수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만둔 다음에 9월 29일인가 동반성장 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건 11월 하순쯤 되는데 좀 맡으라고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일생 처음으로 놀아봤더니 참 좋더라. 한 2달 정도? 아니에요. 3-4달 됐어요. 그래서 싫다. 아니, 당신이 발제한 거 아니냐. 봄에 발제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반성장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건 아닙니까? 동반성장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만 생각하는데 사실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남녀 간, 남북 간, 동북아 국가 간, 아시아 국가 간, 이런 식으로 크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동반성장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동반성장 지금 개성공단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주공단 생긴다, 신의주공단 생긴다, 더욱더 이 남북 간의 동반성장의 노력이 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최근에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됐고 또 제가 그 나라에서 제 능력에 과분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했는데 그냥 난 노는 게 좋아서 못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반대드렸습니다. 그러셨구나. 동반성장은 그리고 어차피 그 전에 그 원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초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회 개념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랬고 가을에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겼죠. 그럼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 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그 규정에 목적, 우선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으로 있어요. 동반성장이 굉장히 좋은 거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 많이 알리는 것이죠. 대기업들 보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결국은 대기업도 잘 되는 건 아닙니까? 중소기업하고 같이 잘 되세요. 부자들 보고도 자꾸 부가 쌓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갖고 사회 안정이 안 됩니다. 이게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저 매일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 일을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3가지 일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는 초과 이익 공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적합업종 선정. 3번째는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이런저런 발주를 할 때 그 대기업한테 주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하청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직접 유도한다. 그래서 한 75% 이상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3가지를 추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에 대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에서 이런 동반성장이죠. 금년에는 물론 유통 서비스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회에다가 동반성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보냈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무래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방송 보시면서 이게 뭔 소린가 그런 초과이익은 문자 그대로 대기업이 특히 수출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1%건 2%건 협력 중소업체, 납품하는 중소업체한테 돌려갖고 기술 개발이나 또 해외 진출 또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쓰라 이런 뜻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출 의존적 국가가 돼버렸어요. GDP의 55%가 수출입니다. 내수가 크게 이제 비중이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 현실은 수출 의존적 국가라 수출 안 하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출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출하려면은 수출 가격이 싸든지
품질이 좋든지 해야 되는데 품질 경쟁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대기업에서 임직원 평가를 할 때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경쟁보다 가격 경쟁 유혹을 받아요. 가격 경쟁이라는 뭐겠습니까? 원가 절감이죠. 그렇죠.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임금을 싸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게 납품가예요. 납품가를 좀 이렇게 낮추게 하는 거죠. 납품가를 낮추면은 수출가가 떨어지고 수출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남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남았다. 그럼 그것을 일부는 사내입으로 남겨놓고 일부는 임직원 보너스 주되 조금 일부는 1, 2% 정도는 그 사내 보너스가 아니라 기업 간 보너스 개념으로 협력업체한테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럼 협력업체가 잘 되고 대기업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아요. 초과이익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건 다 각 기업마다 예상이익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럼 예상이익을 잡으면 초과이익이 안 생기겠네. 거기에 대해서 답은 예상이익을 아주 높게 잡으면 임직원이 일 안 합니다. 임직원은 보너스 보고서 일하거든요. 임원들이. 주로. 근데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협력업체한테 얼마큼 놀아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수출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성적표가 다 있습니다. A 플러스 A죠. 근데 걱정할 게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1979년부터 있었던 것을 갖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무현 대통령 때 없어버렸어요. 그러세요? 고유업종 하니까는 펜스가 있거든. 근데 대기업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경쟁에 저촉된다 해갖고 펜스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바로 대기업들이 떡볶이도 하고 순대도 하고 명품도 하고 빵가게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안 하는 게 없게 된 거가 고유업종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안 하게 된 거예요. 부활을 해서 이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갖고 어떤 부분은 중소기업만 들어오게 해라. 이미 들어온 중소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했죠. 대기업들. 그래서 한 82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정했습니다. 레미콘이라든지 또는 LED 조명 등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지금 실현이 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제는 그럼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겠군요. 아까 초과이익 공유제 논란 끝에 지난 2월 2일에 그 협력이익 배분제라는 이름을 바꿔 했는데 그것도 금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이익 배분제는 완전히 자율적인 거예요. 강제성은 하면은 혜택을 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검사를 좀 경감시켜 준다든지 또는 세무사를 좀 세무조사를 감경시켜 준다든지 정부 조달 때 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저희 정부가 조달을 할 때 직접 중소기업한테 조달하는 게 한 75% 정도 되게 하자. 대기업한테 좀 대기업이 돈을 일부 띄고 중소기업한테 주니까 중소기업은 아무런 그렇죠. 점점 납품가가 떨어지는 이런 거는 그 자체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자체도 있지만 좀 더 커다란 컨텍스트에서 보자면은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출이 안 되죠.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150%가 부채라 더 이상 소비를 늘리기가 힘들죠. 정부는 이 재정 건전성 때문에 지출하기가 힘들죠.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투자는 대기업은 돈은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투자 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있는데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또는 이미 흘러간 돈이 중소기업으로 합리적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투자 대상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상황을 좀 타개하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경기의 문제인데 그 지속적 성장의 문제를 보더라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이 투자가 또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은 돈은 있는데 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대상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 이 돈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자 하는 것이 제가 작년에 동반성장 위원장 할 때 추구했던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동반성장 필요합니다. 이런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했죠. 근데 뭐 이게 사실 동반성장 굉장히 좋은 취지고 사실 처음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셔서 또 그 직도 맡으시면서 했는데 뭐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뭐 재벌그룹 회장이 이건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저항들도 좀 있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초과이익 공유제는 벌써 미국의 192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했던 거예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네. 배우하고 배급처 네. 또는 저희 감독들한테 네. 지금은 요거밖에 못 주지만 개런티 하는 거예요. 네. 저 많이 대박이 나면 나중에 더 줄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응용해갖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아니 납품가 이렇게 높이 받으면은 우리가 수출 못하고 우리 죽고 결국은 당신들도 일감 없어 죽지 않냐. 네. 지금 납품가 좀 깎을게. 네. 그렇지만 수출가가 떨어져서 물건 많이 팔아서 이익 많이 나면 좀 줄게. 이런 비슷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1920년대에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시작했고 최근에는 뭐 크라이슬러,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네. 모든 회사에서 회사 전체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네. 사업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는 말씀이 안 되는 거가 한 번도 당신이 못 봤으면 다른 사람도 못 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분만 듣도 보도 못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물 좀 조금만 더. 예. 저 드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말씀을 한 3배 많이 하시는데. 예. 이거 말씀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동반성장이 사실은 현 정부에서 주력 정책도 아니고, 현 정부에서는 사실 재벌 밀어주기 많이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기 위한, 그 정도 아주 작은 어떤 포지션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은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만약에 작년에 네. 대통령이 무슨 재벌 총수나 여권의 정치가나 장관들이나 대통령, 청와대 실장들이 네.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대통령이 좀 공개적으로 질책도 하고 네. 동반성장 의지를 갖다 세상에 표출하셨다면 네.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제가 분명히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금년에라도 있지 않았으니 네. 동반성장 의지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네. 내년에 인기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많이 인기를 회복하실 거다, 지지를 회복하실 거다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격을 하셨을까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고위 관료 얘기를 들었더니 건성 대강 하라고 시켰더니 너무 열심히 해갖고 정부의 기본 정책하고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모르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그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이 양극화가 해소가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현 정부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실 때부터 현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치우친, 재벌로 치우치고 이렇게 갔던 것들에서 어느 정도 균형추 역할을 좀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무슨 적지로 뛰어들었다? 이런 느낌? 적지로 뛰어들어서, 적지란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조금의 성과는 거뒀다고 자부하지만, 못하고 나온 것들이 있었으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떻게 공격받으실 때 많이 힘드시진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맷집이 좋아졌어요. 그러세요? 네. 서울대 총장 할 때도 좀 매좀 맞았고, 또 총리할 때 좀 맞고. 그래서 맷집이 좋아져. 맷집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동반성장이 여러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나 비판이 올 때 사실 힘들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특별한 원동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어떤, 의지. 아닐까요? 확신.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향성이. 이 양극화 하나면 끝나요.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더 이상 정부가 정책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난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택시 타면서, 택시 자주 탑니다. 택시 기사가 저한테 첫째 번 질문이, 휴스턴 오늘 말 잘하시더니 여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했는데,
마음 놓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MB한테 뭐 하러 갔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나름대로 김영춘 노릇 하러 갔습니다. 네. 그 노릇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소개 성과도 좀 있지만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요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세요? 그래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배우려고 탔습니다. 네. 아주 지금 민심이 싸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라 뒤집혀요. 아세요? 총리님?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심각한 건 알고 있지만, 세상 뒤집힐 일인지 아닌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네.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할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심각함을 제가 아는 저로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저 모든 사람이 잘못 알아주지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작년 봄에 직영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했었어요. 우리 어떤 추가 신청. 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재작년 말에 동반성장위원장 되고 나서 금방 만났을 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죠? 예비비 많아요. 갖다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들한테 그 대통령이 예비비 쓰려고 그랬으니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동반선장위원회한테 좀 달라. 네. 예산을. 예비비를 달라고 반응이 없어갖고 안 되겠다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영부에다가 이건 동반성장위원회 목적은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이 아니냐. 홍보해야 된다. 한 40억만 좀 달라. 그런데 일주일인가 2주 후에 4.4억 주겠다 그래서 들어서 안 읽고 들어서 안 되겠다. 아마 안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걸 아는 저로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정리하시고 그게 원래 임기가 있으셨어요? 임기는 그냥 말 안 하고 2년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하도 사회에서 사회가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1년 12월 13일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날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대기업 측 대표들한테 가지 말라고 해서 집단 보이콧을 했어요. 작년 12월 13일에. 그날 그만두려다가 이거 오기가 생기지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과이익 공유제를 꼭 통과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번에 다시 모이자. 그래갖고 1월 17일 날 모였는데 또 보이콧을 했어요. 전경련에서 그 9명 대기업 대표들 가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정부에서 부르는데 안 오는. 정부도 이거 민간위원회예요. 여기 민간이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그러면 이기나 보자 하냐. 2월 2일 날 또 소집을 했죠.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이제 그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2월 2일 날 그 초과이익 공유제가 그렇게 이름이 나쁘면 공짜 들어가면 참 빨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초과이익 공유 들어가니까 빨갱이. 협력이익 배분제로 하자.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협력이익 배분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그 방안을 좀 마련해 놓고 나서 3월 초에 대통령께 가서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님, 지금 예산과 인력은 일 못합니다. 지원을 다폭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의중하고 내 의중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만둘 결심을 하고 대통령께 제가 그만두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마무리하고 3월 29일에 그만뒀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다른 데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관심 예산도 안 주시고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잘 많잖아요. 그렇죠. 요새 동북아 외교도 시끄럽긴 하지만 대미 외교도 잘했고 또 2009년에 OECD 국가 중에서 플러스 성장한 나라는 폴란드하고 한국하고 호주밖에 없습니다. 그거 잘한 거예요. 잘 모르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언론은 잘한 거는 뭐도 안 하고 잘못한 거고 경제 위기 극복도 상당한 성적을 올리셨고 그다음에 외교도 최근에 이런 상황 빼놓고는 잘하셨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어렵게 잘하셨다는데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할 텐데 그 대기업에 포위되어 있던 게 아닌가. 또 그 현대건설을 운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정서가 현대건설에서 승승장구하셔갖고 그 과정에서 어릴 때 모습을 다 어릴 때 잊어버려갖고 네.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것들을 아직까지 기억하시면서 계속 동반성장에 대한 것들을 좀 추구하고 계신데 대통령께서는 뭐 비슷한 환경인데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저는 그 후에도 잘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남들이 보실 때는 그래도 그 정도 사회적으로 성취하셨으면 뭐 대단하시겠다. 굉장하죠. 교수하고 총장하고 총리했으니 굉장한 건데 뭐 경제적으로 그냥 보통 정도입니다. 그 포지션에 비해서는 네, 그러시구나. 네. 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우리 하실 얘기가 오늘 되게 많은데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이제 그 동반선장 위원장직을 올해 이제, 네, 3월 29일 그만뒀습니다. 1년 4개월 있었습니다. 예. 1년 4개월이라는 건 말씀이죠. 네. 제가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기간입니다. 그때가? 네. 총리 아닙니다. 이게 아마 더 열심히 했습니다. 총리 때는 스태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일하는 거라고 힘이 좀 덜 들었는데 이건 사람도 좀 적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1년 4개월 열심히 일했다. 제가 자부하고 그 대신에 제 일생에서 가장 경제적 어려움 빼놓고는 어릴 때의 경제적 어려움 빼놓고는 가장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하도 여러분들서 뭐 비판을 하니까 정말 수모 당한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괴로운 시절이었지만 가장 보람 있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극화 문제를 세상에 확실하게 알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좀 노력도 하고 그래서 가장 보람이 들었던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1년 4개월을 잊기 힘들 겁니다. 가장 열심히 일했고 그러나 교수들이라는 게 무슨 어디서 가서 수모당하고 비판 많이 당합니까? 난 비판하지는 않지만 비판 안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로 오래 사는 사람으로서 사회 비판을 견디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그이의 중요성 때문에 그냥 견디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이뤘다고 저는 자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생에 가장 보람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 이제 좀 그 다음에 동반성장 연구소를 설립하시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네요. 그 동반성장위원회를 3월달에 그만두고 나서 봤더니 이 중요한 문제를 그때는 이제 정부가 협조 안 해주니까 더 이상 내 역할이 없구나 해서 그만뒀는데 그렇다고 이 양극화 동반성장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살 수가 있나 수수방관할 수 없다 해서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이긴 하지만 정부도 좀 조금 오고 전경련 돈도 조금 오고 또 중소기업 중앙회 돈도 오지만 동반성장 연구소 정말 순수 민간 이사장님이 이제 중심이 되셔서 그건 동반성장위원회보다 더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노력은 제약은 없습니다만, 우선 제가 그동안에 인쇄받은 거, 또 여기서 강사료 받은 거, 모은 것을 사재를 털어서 투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물론 이제 앞으로 회원도 좀 모집하고, 사단법인으로 됐어요. 되셨습니다. 이제 후원금도 받고 하면 좀 더 나아질지 모르죠. 지금은 그냥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우리 정우창 이사장님, MB정부로 오셔서, 또 여러 공직을 맡으시고, 이제 동반성장 연구소를 설립하신 데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정부, 한 나라의 총리직을 한 1년여 하시면서 너무 많은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또, 공무원 사회, 또 재벌에 대한 또 실체 여러 가지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다 풀 수는 없고 저희가 요 이야기는 다음으로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날씨도 한풀 꼈겠지만 또 수해 때문에 좀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그분들한테는 격려의 메시지 한번 주시고 방송 정리했습니다. 네, 뭐, 저 특별히 격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요새 다들 어렵지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노력을 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동반 성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고, 이 나라의 양극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 때 더 이 나라가 발전적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우리 정운찬 이사장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